안녕하세요. 인사를 잘하자 시즌2 농사 졸리눈입니다. 벌써 이제 7번째 시간이 됐네요. 저번 시간은 좀 많이 길었죠. 이 인사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목적이 뭐 대부분이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임금 부분이 이제 길 수밖에 없고, 오늘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7번째 보상관리 중에서 이제 복리후생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의 목차는 이제 크게 세 개 챕터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리후생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복리후생의 의의와 목적, 그리고 복리후생 프로그램의 설계 부분, 그리고 유형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복리후생 제도의 성공 방안, 그래서 뭐 개선 방향이나, 그러니까 기존 복리후생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성공 요인,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리후생 프로그램에서 이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리후생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리후생의 의의와 목적. 자, 복리후생은 무엇이냐? 자, 노동부 규정에 따르면 복리후생은 임금과 기본 근로조건 이외에 추가적으로 기업 부담하에 제공되는 편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복리후생은 종업원의 노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만약에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 임금이 되겠죠. 임금이 되겠죠. 연결되지 않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간접적 보상이다. 이거는 저번에 임금 관리에서 처음에 아마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일과 성과와 연관되지 않는 그런 보상이기 때문에 이제 간접적 보상이다. 그래서 기업이 종업원들의 생활의 안정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종업원 혹은 이제 그 가족들, 왜 그러냐면 복리후생 항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학자금이라든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축의금, 그러니까 부의를 당했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종업원과 그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임금 이외의 모든 보상과 서비스를 의미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보시면 경영사회정책과 보수정책. 그래서 보수정책은 크게 성과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보수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성과주의는 성과를 기본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임금, 즉 직접적인 보수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는 뭐 꼭 이게 100%는 맞진 않는데 어쨌든 구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결의 원리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복리후생들, 간접적 보수가 되겠죠. 잠시만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복리후생 시책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어떤 온정적인 자해성이다라기보다는 기업 입장에서도 이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 종업원들 입장에서도 더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생활도 안정적이고 뭐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일 이외에 이제 다른 것들을 크게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 내에서 괜찮은 양호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만들 수가 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단순하게 이 공동체주의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요 성과주의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된 거는 뭐 공동체 원리가 많이 작동을 하겠죠. 그렇지만 보조적으로는 이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어떤 노동의 확보, 유지, 발전, 그리고 노사관계 개선 이런 목적들이 부가적으로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리후생의 목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복리후생이 임금하고 다른 점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임금은 개별 종업원한테 개별적으로 지급이 되죠.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뭐 연공에 따라서, 직무 능력에 따라서, 아니면 성과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반면에 복리후생은 연공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조직의 모든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집단적 보상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임금은 이 개별 종업원의 노동의 대가니까 종업원은 이거를 당연히 요구할 수가 있죠. 자기가 돈이 더 필요하든 아니든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내놔라 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복리후생은 어떤 조건이 달성이 돼야 받을 수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자금, 용자라든지 결혼해야죠. 결혼해야 주죠.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자녀가 학교를 들어가야죠. 그래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조건이 발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필요성의 원칙에 의해서 제공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측면에서도 좀 다르죠. 뭐 임금이야 돈으로 주니까 종업원이 자유의사에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복리후생 같은 경우는 이 필요성에 따라 지급되면서 그 필요성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그 용도가 제한을 받게 된다. 물론 이제 그 용도로 받아서 다른 데로 전용하는 경우도 뭐 있겠죠. 그 다음에 임금은 주로 현금으로 지급이 되죠. 근데 이제 복리후생은 뭐 현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고 현물, 뭐 서비스, 어떤 시설물에 대한 이용 이렇게 수혜 방법이 다양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리후생은 기대소득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임금은 자기가 일하는 만큼 소득이 확정돼 있죠. 그래서 저거는 임금 기일이 되면 내가 저걸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확정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복리후생 같은 경우는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다라고 해도 그 조건이 이제 충족이 돼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업원이 일정 기간 내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어떤 문화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 콘도 이용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뒤에 콘도를 쓸 거야 라고 이제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다 되지는 않거든요. 많으면 추첨 통해서 이제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다만 그때는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난 언젠가 저 콘도를 이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조건이 되면 이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기대소득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리후생의 목적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자, 복리후생의 목적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악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기업 입장에서 이제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경제적인 목적이 있죠. 자, 복리후생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그걸 통해서 기업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자, 종업원의 사기를 높여서 성과 향상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종업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주니까 성과 창출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서 신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종업원의 커미트먼트를 높여서 결근율을 줄이고 이직을 방지하게 해준다. 라는 거죠. C는 바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 얘기예요. 복리후생을 잘해주는 회사니까 그게 EVP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업원 가치 제한, 인플로이 밸류 프로포잘, 프로포잘. 그러니까 종업원 가치 제한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EVP를 높여서 그러니까 고용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복리후생이 되게 좋은 회사.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목적도 있겠죠. 그래서
종업원들을 통합하고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그래서 기업 내 청소년, 여성, 노령자 등 주변 인력을 보호해준다. 왜? 능력 기준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사람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별이 덜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업원들의 인간관계 형성을 통해서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그리고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보완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보면은 이 복리후생 항목들이 법으로 정하는 복리후생 항목들 보면 이제 국가에서 강제하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잘 보면 연금보험이다, 뭐 실업급여다 이런 거 국가에서 법으로 해서 국가에서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부담 주체가 개인도 조금 들어가고 기업에서도 부담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국가에서 사회복지 부분을 기업에 일정 부분 이제 떠넘기는 이제 그런 성격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국가가 만약에 이제 기업에서 그런 복리후생이 없다라고 하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불만들이 더 쌓이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보완 장치 역할을 해준다. 그 다음에 정치적 측면에서는 이 기업을 둘러싼 환경 주체자들의 영향을 줄인다. 뭐냐면 자, 국가에서 규정한 법정 복리후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사회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그 주체가 국가로 인식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을 주는 거죠. 그 이상을 통해서 그 주체가 기업임을 인식시키고 국가의 영향력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이제 노조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노조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면서 기업의 배려 차원임을 인식시켜가지고 노조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노조에서 보통 그 단협 같은 거 요구할 때 생각되는 모든 요구 사항을 다 던져요. 그거 말고 이제 기업에서 그거 빼고 딴 걸 더 막 잘 해주고 하면 그거 빼고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막 노조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걸 하면 이제 그 근로자들 사이에서 이제 노조에 대해서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인 목적, 종업원의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런 것보다는 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 윤리적인 책임 이런 성격도 있다는 거죠. 종업원의 최저생활 확보 등 생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리후생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복리후생은 왜 중요하냐? 이것도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총보상의 일부로서 인건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제품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통해서 우수한 종업원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복리후생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듣다 보면 다 중요하다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리후생을 도입했을 때의 효과. 먼저 이제 종업원 측면에서 보면, 종업원 입장에서 보면, 죄송해요. 이거 못하네요. 관이 아니라 간입니다. 간. 간장할 때 간. 간. 관이 아니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조성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일괄해서 단체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 모두가 평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그래서 조직 내 인간관계가 원활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개인의 이기주의나 이런 게 작용할 여지가 별로 없죠. 임금하고 다르게.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의 모티베이션이 증가할 수가 있다. 직무 만족도도 향상되고 근무 의욕이 고취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의 작업 결과가 향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작업 결과로 향상될 수 있다. 뭔 소리야 저거. 죄송합니다. 작업 결과가 향상될 수 있다. 아니면 작업 결과도 향상될 수 있다. 그걸 잘못 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생활의 질이 향상된다. QWL. 근로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자, 복리후생 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작업 환경의 개선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가져가게 하고 일과 가정의 조화를 통한 근로생활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조직 측면은 아까 나왔던 거랑 뭐 크게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일단 조직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가 있어요.
자, 개인의 조직 충성도와 애사심이 향상되니까 결국 직무 만족도도 올라가고 생산성도 올라가겠죠. 그걸 통해서 조직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핵심 인력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저 회사는 복리후생 프로그램이 되게 좋은 회사야 라고 알려지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그래서 그런데 도움을 받아서 도움이 돼서 조직의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노사관계도 좋아질 수 있겠죠.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에 기능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도 개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복리후생 프로그램의 설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복잡하진 않아요. 이런 영향 요인들을 고려해서 의사결정한다는 거죠. 이걸 고려해서 결정한다. 자, 기업 입장에서는 자, 인건비 중에서 복리후생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비용 대비해서 편익이 얼마나 나올 것 같은 건지, 경쟁 기업의 복리후생 수준은 얼마나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법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법에서 정해진 요구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요. 종업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공정성 지각, 그리고 인구 통계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는 자, 복리후생의 수혜 대상을 누구로 할 건지, 수혜 대상.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져갈 건지, 그거에 대한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 복리후생의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어디서 돈을 끌어다가, 그러니까 개인 부담을 뭐 반으로 할 건지, 회사가 전액 다 부담할 건지, 아니면 뭐 복지기금에서 만들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 재원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그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영향 요인부터 좀 보면요. 아까 이 그림 보셨죠? 이 그림이 여기로 갔어요. 시간이 많으면 좀 이렇게 멋있게 좀 쓱 가면 좋은데 시간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그게 뭔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자, 그래서 영향 요인은 지금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이 기업 측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 생각나시죠? 자, 요 그림 여기서 이제 요 부분 먼저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요거 나오겠죠? 그쵸? 어, 괜찮죠? 요새 백종원 씨가 그러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 얘기를 하겠죠. 자, 영향 요인 먼저 보겠습니다. 자, 기업 측 요인은 자, 복리후생비가 전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왜? 복리후생비가 너무 많으면 뭐 임금 상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사실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요거하고 좀 별개라고 많이 보죠. 특히 노조가 있는 데서는 이건 이거고 따놓은 밥상이고 이거 올려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가 늘어나면 어쨌든 총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임금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는 최대한 억제하려고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투입 대비 편익과의 관계. 그래서 이때의 편익은 그 얼마의 복리후생 비용이 들어갔느냐, 그걸 통해서 창출된 편익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비용 대비 뭐 금전적인 효과 이런 게 아니라 비용 대비해서 얼마의 돈을 들였는데 우리가 이 복리후생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목적이 달성이 됐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목적의 달성 정도를 기준으로 이 편익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 기업의 복리후생 수준, 결국에 이게 외부 공정성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임금과 마찬가지로 선도 전략, 그 다음에 동행 전략, 추종 전략이 있다. 그 다음에 법정 요구사항도 준수를 해야겠죠. 위법이 되니까. 그 다음에 종업원 측 입장에서는 이제 종업원들의 공정성 지각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복리후생이 더 좋아졌다고 좀 느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적인 비교, 그 다음에 타사와의 비교, 그리고 대상자들을 선정할 때 이제 개인들 간의 어떤 차별 정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뭐 처음 이제 신생 기업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서 막 기업을 꾸려가요. 진취적으로 막 뭔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복리후생 비용이 만약에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딴 데 알아보니까 복리후생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들의 어떤 그, 그 뭐냐 학자금을 회사에서 저기 지급해 주는 것이 이제 복리후생 프로그램 중에 가장 만족도도 높고 중요하다고 느끼더라 사람들이. 그래서 어 그거를 이제 지원하기로 했어요. 복리후생 비용의 한 60%를 거기다 쏟아붓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종업원들은 다 신생기업이고 젊은 사람들이라 자녀가 없거나 결혼도 안 했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이 만약에 적다,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적다 그러면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반발감만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 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인구 통계적 특성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복리후생 프로그램들이 뭐 직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위쪽에 몰려 있다. 아니면은 젊을 때는 복리후생 할 게 되게 많은데 나이 먹어서 누릴 만한 복리후생이 없다. 이런 차별성 같은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불만족 감정이 안 생기게 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구 통계적 특성도 고려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업원들의 연령 구조, 성별, 결혼 여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복리후생의 수혜 대상은 누구로 할 거냐? 전체 종업원을 균등하게 할 거냐? 집단별로 차별할 거냐? 개인별로 차별할 거냐? 자, 전체를 균등하게 하면 좀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충족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개인별로 차별하면 운영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조직이 이제 그 운영하면서 따라가기도 어려울 거고. 그래서 집단별 설계를 통해서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긴 하다. 근데 꼭 이게 꼭 100% 정답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복리후생 프로그램의 이제 형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프로그램을 할 거냐, 비경제적인 프로그램을 할 거냐. 경제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금전적인 복리후생 프로그램으로 할 거냐, 비금전적으로 할 거냐. 법에서 정해진 수준으로만 할 거냐, 법정 외에 더 해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원 조달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 자, 비용 전체를 기업 측이 부담할 수도 있고요. 사용자와 수혜자가 공동 부담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혜자가 부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수혜자 부담 방식으로 단체 생명보험을 가입해 주었다라고 하더라도 뭐 단체 가입을 통한 할인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거 강조하면 좀 쪼잔해 보여요. 그래도 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나름의 복리후생 혜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있는 거 다 기술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연봉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채용하거나 이럴 때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그런 걸로 비교를 많이 했는데 총보상 개념이 많이 도입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짜잘한 것까지 이제 다 얘기해요. 뭐 개인 책상이 지급되고 뭐 사무실에 뭐 저기 사무용품도 지급되고 당연히 해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탕비실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그 원두커피도 갈아 마실 수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채용하면서 자기 회사의 어떤 장점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게 이제 먹힐지 모르잖아요. 이게 좋아서 왔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복리후생 프로그램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보상. 보상은 크게 직접적 보상과 간접적 보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직접적 보상은 임금에 대한 부분이고요. 간접적 보상이 이제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성과와 직접적이지 않은 요 간접적인 보상인 복리후생은 경제적 복리후생과 비경제적 복리후생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복리후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기업 입장에서 돈이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종업원에게 직접적인 금전으로 나타나는 금전적인 복리후생과 비금전적인 복리후생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들어가지 않는 기업에 경제적 부담이 하나도 없는 그런 비경제적 복리후생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 복리후생과 법정의 복리후생. 법정 복리후생은 국가가 사회복지의 한 보조수단으로 법률을 통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겁니다. 이 정도는 기업이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보험 정해져 있죠. 일정률만큼 떼가죠. 퇴직금 제도 적립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급휴일, 주휴일 주게 돼 있죠.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급휴가, 연차휴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죠. 이런 것들이고요. 법정의 복리후생은 어, 강제성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단체협약상의 복리후생, 요거는 노조에서 요구해서 단협에서 체결된 이제 그런 복리후생 항목이겠죠. 그리고 이제 기업의 자발적인 복리후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법에서는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법정 복리후생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의 것을 지원하는 것도 법정의 복리후생이겠죠. 그러니까 사회보험으로 뭐 저기 임금의 뭐 0점 몇 프로를 하기로 했는데 기업에서 그거에 더해서 뭐 0점 몇 프로를 기업은 더 태준다. 더 이렇게 보태준다. 뭐 그런 것도 법정의 복리후생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복리후생들이 다 법정의 복리후생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복리후생과 비경제적 복리후생 보면 자, 경제적 복리후생은 자 도입해서 기업이 경제적 부담을 가지는 거다. 그래서 금전적인 것과 비금전적인 것이 있다. 보험료를 지원한다. 퇴직금을 지급해준다. 이런 거 물론 이게 지금 법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왜 법정이냐 법정이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거는 실제 종업원에게 금전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이런 건 금전적 복리후생이다. 그 다음에 오락시설을 만들었다. 휴양시설을 제공해준다. 이런 거 종업원에게 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금전적인 건 아니지만 기업의 경제적 부담은 분명히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금전적 복리후생이다. 그 다음에 비경제적 복리후생은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이 없는 거예요.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도입하더라도 기업이 경제적 부담이 없는 경우다. 자, 종업원 개인에게 직무 수행에 대한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준다든지 근무 시간에 대해서 자율성을 준다든지 자율 출퇴근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비경제적 복리후생이다. 자, 그 다음에 복리후생 제도의 성공 방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리후생 제도가 이제 점점 변화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왜 변화하느냐? 첫 번째는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기업에서 막 이렇게 이제 정해주고 그렇게 하게 했는데 이제 종업원들의 어떤 생각이 이제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회사가 이렇게 해주는구나라고 하는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추구하는 게 달라졌다는 거죠. 과거와 달리 종업원들이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게 되었고 근로생활의 질을 중요시하게 됨에 따라서 성과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임금 뿐만 아니라 이제 복리후생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됐다. 그리고 욕구가 다양해졌다. 과거에는 장년층 중심의 근로인력에서 여성, 노령자, 외국 인력 등으로 인력이 다양해지니까 그에 맞는 복리후생 제도의 설계가 이제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의 복리후생 제도는 이런 추세에 맞추지 못했겠죠. 자,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과중한 비용 부담. 자, 복리후생 제도를 단순하게 기업에서 경제적 부담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이거는 그 종업원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뭐 기업이 부족했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냥 사회의 어떤 그 흐름이 딱 그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계속 이제 요구하는데 그거마다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데 미흡했었다. 프로그램 자체를 이제 획일적인 운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요구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회사가 복리후생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시간이 이제 많이 걸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설계와 운영도 비효율적으로 했다. 제대로 된 평가 없이 타사에서 하는 제도를 따라하는
편성 효과, 이거 경제학에 나오는 용어인데 밴드웨건 효과, 이런 편성 효과 등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리고 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제도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었다. 임단협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거 많아요. 임금을 만약에 7% 올려달라. 회사는 5% 이상 못 올린다. 그렇게 되면 이제 5%로 하면서 뭐 종업원들에게 어떤 수당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뭐 장려금을 좀 준다든지 이렇게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걸로 이제 많이 주는 형태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재작년에 통상임금이 그러니까 상여금이나 이런 부분,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통상임금화 되면서 이제 기업들이 된통 맞았죠. 물론 이제 지금 많이 좀 어느 정도 그 문제가 좀 해소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게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뭐 교과서에서 베꼈으니까 교과서적인 얘기겠죠. 자, 근로자의 욕구, 다양한 욕구에 맞는 효율적인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경제적인 복리후생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돈 안 드는 거 잘 해줘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전략에 맞춰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복리후생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출 수 있는, 대체로 이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전략과 연계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까지는 아니고 이 전략 방향과 어느 정도 맞춰지는 그 방향이 맞는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도 설계나 제도 시행할 때 이제 홍보하는 측면에서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종업원들하고 해라. 그 다음에 종업원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주인의식을 제고시켜라.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해라. 그리고 제도 시행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중요하다.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구가 있을 때 그거를 먼저 이렇게 수용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종업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거나 종업원들한테 이렇게 악 이런 것까지 이제 이렇게 느낌을 줄 수 있는 거는 신속성 측면이 오히려 강합니다. 그 다음에 비용과 편익 분석을 해서 이 복리후생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제고시켜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리후생 관리의 전개 방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이제 복리후생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생산적인 복리후생 관리가 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 기업의 복리후생이 이제 소비적 성격이 아니라 생산적 성격으로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단순하게 얼마를 썼다 종업원들한테 이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 어떤 가치가 만들어졌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자, 기업의 종합적이고 경제적인 성과 목표와 일치되도록 운영해야 되고 이게 이제 아까 나왔던 전략 방향에 맞는 이제 그런 복리후생을 개발하는 그런 필요성도 이제 여기서 같은 얘기, 같은 맥락이겠죠. 자, 이를 위해서는 경영복지 정책이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정책, 사회정책과의 관련 속에서 종업원들의 성취 동기와 능력 개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 결국 이제 이게 핵심이죠. 복리후생이 그냥 소비적 성격이 아니라 종업원들의 성취 동기와 능력 개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생산적인 복리후생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복리후생 관리를 더 중요시해야 된다. 그래서 목적은 복리후생 수혜자의 만족성과 공정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과거 금전적, 물질적 측면에서 서비스, 정신 이런 질적 측면을 중요시하게 됐다. 즉 인간 노동의 질적 강화가 복리후생의 주요한 대상으로 등장하게 됐다. 자, 욕구 구조의 파악과 참여 조직의 실현. 그래서 같은 비용을 같은 어떤 경제적인 투입을 하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기능도 강화를 해야 되고 금전적인 물질적 이런 거보다 이제 얼마나 내가 서비스를 잘 받고 있구나 종업원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욕구 구조를 파악하고 참여 조직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세대별, 지역별, 직무별로 이 사람들의 욕구 구조를 잘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복리후생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참여 조직을 강화해야 된다. 종업원이 참여하든지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선호 기준을 잘 분석해야 된다. 경영자는 경영 목표, 법정 요구 조건, 외적 공정성, 비용 수익 분석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 다음에 종업원은 내외적인 공정성의 어떤 지각, 인구 통계학적 변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복리후생 관리도 유연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획일적이 아니라 이런 거에 맞춰서 다양하게 아니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포인트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질적 복리후생 관리 측면과 관련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복리후생 프로그램 혹은 이제 어떤 대안으로 떠오를 만한 그런 복리후생 프로그램들을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이죠. 이거 많이 나왔을 거예요. 어느 책이나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현행 복리후생 제도는 기업의 비용 부담이 과중한데 그 반면에 종업원들의 다양한 복리후생적인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노동생활의 질이나 조직 유효성에 대한 공헌도 측면에서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서 기업이 다양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 종업원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해서 자신의 복리후생을 원하는 대로 설계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 혹은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제도다. 이건 결국에 다양한 종업원의 욕구 충족을 통해서 복리후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요 부분 이제 뒤로 넘어가기 전에 복리후생이 길지 않으니까 잠깐 이제 사족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친구한테 이제 연락이 한번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카드 회사인데 되게 이제 그런 거에 좀 많이 민감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리후생 프로그램도 카페테리아식으로 많이 변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제휴를 맺은 여러 가지 제휴를 확 늘려가지고 기본적으로 정해진 그 종업원 인당 비용을 딱 얼마로 이제 정해져 있으면 이제 그 카드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 신용카드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그 비용 안에서 원하는 대로 1년 동안 쓰는 거죠. 뭐 50이면 50,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카드사와 제휴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할인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고 하면서 이제 그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이라도 이제 그런 데에 같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영업을 많이 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렇게 카드사에서 아 이게 좋은 시장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만큼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이 많이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야기는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유형을 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먼저 이제 선택 항목 추가형, 그리고 모듈 선택형, 선택적 지출 계좌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선택 항목 추가형은 기본적인 이제 필수 항목을 놔두고 나머지를 이제 선택하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복지 항목과 이에 대한 보상 수준을 핵심 복리후생으로 제공하고 그거에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복리후생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유형이다. 그러니까 이 요게 있고 나는 주변에 요걸 더 할 거야. A라는 사람은 있고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아니야 난 요거에 요만큼을 요걸 요쪽으로 이걸 더 할 거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 뭐 여기까지는 필수적으로 정해놓고 뭐 요거 중에 하나는 더 고를 수 있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 유형은 개인별로의 필요성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종업원들이 몰릴 수가 있다는 거죠. 특정 복지 항목으로 과다하게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많은 복지 항목을 일일이 선택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모듈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몇 개 모듈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을 골고루 섞어서 여러 패키지를 구성한 다음에 종업원이 그 패키지 중에서 선택하는 것. 자, 이 유형은 선택 항목 추가형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정 복지 항목의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니까 인기 있는 거는 나눠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모듈에 하나, 저 모듈에 하나 이렇게. 근데 이제 합리적인 패키지를 구성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패키지를 구성하는 이 고민의 비용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요 각각에 쓸만한 거 하나씩은 다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수적인 게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괜찮은 거를 여기다 어떻게 하나 더 할 거냐. 남는 복리후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걸 보고 이제 오거나 요걸 보고 오거나 이제 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신경이 이제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 지출 계좌형. 이거는 예산을 정해주고요. 할당된 복리후생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항목이다. 이게 이제 그때 카드회사 친구가 이제 제안했던 형태겠죠. 자, 이 유형은 개인의 필요성에 따라서 세밀하게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회사의 업무성과 관련이 떨어지는 복리후생을 다수가 선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개인이 뭐 맘대로 하게 하니까 회사 이런 질적 복리후생 효과 측면에서는 효과가 안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이 이제 잘 되려면 제도를 설계할 때 종업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종업원과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관리가 잘 안 되겠죠. 항목이 너무 많고 막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스템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도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 왜? 관리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 그 다음에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제도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건 제도 측면에서 어디나 나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의 조화를 이룬 총보상 개념이 정착되어야 된다.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 보상관리의 방향은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한 총보상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도 임금 관리와 전략적 조화를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선택적 복리후생 항목 또한 총보상의 개념으로 그걸 집어넣어서 그것이 임금뿐만 아니라 그것과 연계된 효익이 어떻게 종업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안에서도 이 금전적인 보상과 비금전적인 보상을 잘 섞어서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경제적 복리후생 제도를 많이 활용해라 라는 거죠. 자, 비경제적 복리후생 제도란 기업이 별도의 추가 비용을 투입하지 않거나 아니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적, 정신적 자원을 활용해서 종업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쏘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경제적인 복리후생이 왜 대두가 되었느냐? 그냥 이거부터 읽을게요. 자, 종업원들의 욕구 충족. 경제적인 보상만 가지고는 종업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비경제적인 복리후생을 가지고 종업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에 도움을 더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그 메슬로우가 얘기했던 뭐 욕구 5단계 중에서 사실은 이제 상위의 어떤 욕구들은 뭐 나의 가치, 나의 어떤 보람,
그리고 나의 인생의 어떤 만족,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상위의 어떤 욕구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적인 복리후생은 이 하단에 있는 것만 이제 자꾸 하니까 이 상단에 있는 이런 욕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복리후생에서도 비경제적인 복리후생이 필요해지더라라는 거죠. 아이고. 자, 경제적 보상의 한계를 인식했다. 기업이 경제적 보상만으로 종업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내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됐다. 경제적 보상은 근본적으로 지불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계속 이렇게 돈 쓰다가는 그러다 보니까 돈 안 들이고 뭐 종업원들한테 뭐 좀 해줄 만한 거 없나 이제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종업원 입장에서도 야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좀 우리 기업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나한테 좀나 휴가 좀 마음대로 쓰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뭐 아니 뭐 딴 데는 반차도 쓰던데 왜 우리는 왜 못 쓰지? 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연수 뭐 저기 안식년 이런 것도 있던데 뭐 우리는 그런 거 없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유형으로는 자, 직무와 관련된 비경제적 복리후생이 있어요. 그래서 직무를 잘 설계해서 종업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 그러니까 예컨대 안전욕구라고 하면 작업 공정을 재설계한다든지 안전하도록, 사회적 욕구라고 한다면 이제 자율적 작업 집단들 분임조나 이런 것들을 묶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집단 안에서 뭐 자율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존경 욕구, 자기가 존경받고 있도록 느껴주기 위해서 직무의 중요성을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너의 선택을 존중해줄게 라고 하면서 자율근무 시간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러지? 자, 나왔으니까 세 번째부터 할게요. 자, 조직 구성원과 관련된 비경제적 복리후생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나와야 얘기가 제대로 되는데. 그러니까 종업원이 해당 기업에 소속해 있음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뭐 해고 통보 기간 연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근데 이거는 아니고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딴 데는 뭐 해고 통보 기간이 뭐 저기 한 달인데 우리는 뭐 6개월 전에 미리 너 자를 거라고 얘기해 줄게 뭐 이런 것도 모르는데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기업에서 어떤 뭐 광고를 공익 광고를 막 잘 해가지고 라든지 뭐 아니면 뭐 저기 그 기업의 봉사활동이나 이런 게 잘 돼가지고 기업의 대외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이제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너 그 회사 다녀? 이야 좋은 회사 다니는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긍심을 갖게 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조직 구성원과 관련된 비경제적인 복리후생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빠졌던 두 번째 성과 관련 비경제적 복리후생. 그래서 이제 종업원 기업이 종업원에게 창출한 성과를 근거로 제공하는 거다. 뭐 승진 기회, 인정감, 뭐 상을 준다든지, 뭐 상금을 준다든지, 상패를 준다든지, 뭐 포상휴가를 준다든지, 군대인가 포상휴가. 그다음에 이제 책임을 증가시켜 준다든지, 재량권을 확대한다든지, 작업 공간을 넓게 준다든지, 이제 성과를 낸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지. 이런 게 이제 제일 많은 게 보험회사죠, 보험회사.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건강복리후생 프로그램도 이제 최근에 많이 중요해졌다. 그래서 종업원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둔 특별한 유형의 복리후생 제도다. 그래서 기업이 규칙적인 운동을 뭐 이렇게 강제를 한다거나 권유를 한다거나 체중 조절, 적절한 영양 섭취, 건강에 해로운 물질 기피 등을 강조하고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걸로 이제 예로 좀 들만한 게 저희 집사람이 다녔던 그 회사에서 다이어트 경연 대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6개월인가? 3개월이었나 6개월이었나 시간을 주고 이렇게 다 재고 6개월 뒤에 이제 가장 많이 빠진 사람을 그때 얼마나 50만 원인가 100만 원을 줬나? 어디 해외 여행권을 줬나 아무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단순하게 몸무게가 많이 줄은 사람을 준 게 아니라 이제 체지방 이런 거를 고려해서 건강하게 살을 많이 뺀, 건강하게 체중을 많이 줄인
그런 사람들에게 줬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이제 건강복리후생 프로그램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대로 집사람은 잘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 후원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그 정신적인 문제나 어떤 집안 문제나 뭐 개인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이런 거죠. 자, 개인적 사생활 문제와 관련해서 그 문제를 분석 해결하는 과정에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전문 컨설턴트나 전문 의료기관과 어, 함께 개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래서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리프레시 제도 같은 것도 있죠. 뭐 예로 그냥 설명드리는 건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탈진 증후군, 스트레스, 고용 조정 이런 걸로 해서 탈진 증후군에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활력을 되찾고 새롭게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안식년 제도, 뭐 해외 연수, 정기휴가 등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가 예전에 저기 입사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구매를 했었는데요. 갑질이죠, 갑질. 흔히 이제 갑질한다고 얘기하는데, 어, 그 판매처 중에 하나가 종업원이 3명밖에 없는 회사였는데 이제 도매상을 하는 거예요. 일본의 어떤 그 원료를 국내에서 이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투자했던 국내 그 기업에서 나오는 그 물건을 50대 50으로 투자했으니까 이제 그 일본 기업의 50%를 다 판매 대행을 하는 거예요. 사장하고 종업원 4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게 거의 뭐 한 몇천억 되는데 이제 그거를 만지작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 수준도 되게 높아요. 막 저보다 한 2배 막 그때 그랬으니까 연봉이. 그러고 뭐 사실 뭐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여름휴가를 개인적으로 한 번 가고 이 종업원들이 다 같이 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가는 거는 알아서 가는 거고 종업원들이 다 같이 가는 거는 그래봐야 뭐 사장까지 가면 4명이고 아니면 3명이니까 하와이로 가더라고요 매년. 그런 회사면은 절대 안 나가죠. 돈으로 주면 더 좋은데 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홀리스틱 복리후생제도. 어, 종업원을 전인격적 인격체로 간주하여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측면에서 균형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가정과 조직 그리고 개인의 삼위일체를 통하여 삶의 질의 향상을 강조하는 제도이다. 어렵죠.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밑을 해설을 다시 보면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후생 요소들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거나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종업원의 심리적 만족을 유도하기도 하며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요거랑 뭐가 다르죠? 위에도 어렵고 밑에도 어렵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쉽게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홀리스틱 복리후생 제도는 종업원을 이제 전인격적인 존재로 이제 간주한다는 거예요. 전인적 인간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돈만 많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육체적인 면, 감성적인 면, 정신적인 면 이런 측면에서 균형된 삶을 살도록 회사가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가 변화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해줘야 종업원도 오래 가고 뭐 로얄티도 높아지더라라는 거였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일과 삶의 균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리후생 요소들을 육체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거, 감성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거, 정신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잘 균형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에 종업원들이 잘 참여하도록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종업원들한테 피드백도 해주고 주로 이제 뭐 돈적인 부분이나 그런 거 말고
감성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많이 참여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 해주면서 네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어, 뭐 이제 이러면서 종업원의 심리적 만족을 유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자기 개발 기회를 많이 제공해서 이 직업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종업원들의 잠재 역량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창의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직무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 이외에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종업원들의 직무 만족을 이끌고 이직률 감소,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이 뒤에 나오는 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리후생과 비슷합니다. 그냥 복잡하시면 결국엔 요게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리후생이 홀리스틱 복리후생과 거의 같은 거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리후생은 기업이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배려하고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제공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은 일과 삶의 균형이 왜 강조되기 시작했느냐? 가치관이 변화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개인과 사회의 가치관이 변화하니까 종업원들의 가치관도 가정생활과 취미, 여가를 중요시하면서 직장에서의 업무와 일상적인 삶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만 줘도 되는 게 아니더라. 경제적 보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장 기회나 유연근무제, 뭐 자기개발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롭고 즐거운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다음에 그 인력 구조 측면에서는 여성 인력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게 기업 경쟁력에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출산이나 육아 관련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우수 여성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육아나 뭐 노인부양 이런 걸 중심으로 한 육아 및 노부모 보호 프로그램. 육아는 대표적인 게 이제 어린이집이죠. 직장 어린이집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노부모 보호면 뭐 부양 가족에 대해서 뭐 어떤 수당을 준다든지. 자,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종업원 객인의 여가와 자기개발 지원, 그 다음에 사회봉사활동도 지원. 이건 기업 이미지 좋아지기 위한 목적이 훨씬 더 크긴 한데 어쨌든 이런 만족도 이제 준다는 거죠. 일만 하지 말고 사회 속에 네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느끼면서 만족감을 가져봐라. 그냥 뭐 재테크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기회 제공,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있더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리후생 프로그램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상관리의 복리후생 측면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지관리, 뭐 안전보건, 뭐 인간관계, 뭐였더라면 노사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좀 길 거예요. 오늘이 좀 짧은 시간이었죠. 자,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만큼이나 수험과 삶의 균형도 잘 맞추는 게 중요하죠.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삶 살아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